두 번째 부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인타이어가 덕의 전통을 따르면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까지 덕의 전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챕터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호메로스 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호메로스 시의 사회죠. 호메로스는 이제 후대이고, 호메로스가 그린 그 기원전 11세기 정도의 그 서사시의 배경이 되는 영웅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영웅사회의 덕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요. 영웅사회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또 지위, 이게 있고요. 그래서 그 영웅사회에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맞는, 지위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간이 이제 존재를 했어요.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그 영웅사회에만 이게 국한된 이야기인지, 가령 어느 사회이든 고대 그리스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간 개개인에게 뭔가 주어진 역할이 있고 지위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 특별히 영웅사회, 특히 이제 영웅 귀족, 서사시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라는 틀 속에서의 그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이라는 그 고대 그리스 역사를 쓴 학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또 맥킨타이어가 인용을 하고 있고요. 10장에서 사회의 근본 가치들은 주어져 있고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사회적 위치, 특권, 의무는 그의 지위로부터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시대의 영웅의 또 그 영웅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이제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 위에 어떤 뭔가로부터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또 자기에게 맡겨진 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이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인용을 해보면요. 10장에 영웅사회에서 자신의 주어진 지위로부터 자신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라지도록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지위, 여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사회에서 덕들은 자유인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특성을, 그러니까 덕이 있어야만이 그게 힘이 되어서 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은 그렇죠. 내 자신이 누구냐, 그 말은 누구의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는 내가 하는 거, 한 거. 김진웅이 철학자다, 번역자다 그러면 내가 번역한 거, 이게 내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영웅사회에 꼭 그렇게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을 보고서, 내가 또 이루어낸 것을 보고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또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게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선과 악 또는 덕과 악의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덕과 악덕, 여기 이제 그 고대 그리스어나 영어 번역어에서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언어의 번역어에 또 이상한 점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제 virtue, 악덕은 vice, 그런데요. 사실 악덕은 없죠. 그냥 악이에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아레테는 덕이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일단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악덕이라고 번역이 되는 영어의 vice, 또 그리스어의 카키아, 이거는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덕과 악덕은, 악덕이란 말은 사실 잘못된 그런 표현 같아요. 그냥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선과 악이든지 뭐 덕과 악이든지. 악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순이죠. 덕이라는 말 자체가 좋다는 건데 거기다 악을 붙이면 나쁜 좋은 것 나쁜 덕,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좋은과 나쁨은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데 한 단어에 합쳐져 있어요. 예, 고대 그리스에서 아레테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덕은 오늘날의 도덕적인 그런 덕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그러니까 좋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칼의 좋음도 있고 타고 다니는 말의 좋음도 있고 시계의 좋음도 있고 또 뭐 컴퓨터의 좋음도 있고 이게 다 그리스어로는 아레테예요. 꾼이 있어요. 꾼이 있어. 고대 그리스에서의 아레테 개념은 덕의 개념이라기보다도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좋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윤리학에서는 특히 이제 품성의 좋음, 좋은 성격 이걸 이제 우리가 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덕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덕들이 바로 이제 자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성이 바로 덕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용기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여기 이제 그 덕의 역사를 전통을 이야기를 하면서 덕의 개념이 변화되고 덕이라는 게 뭔지 여기에 이제 용기라는 개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거의 호메로스 시대에 용감하다는 거하고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 용기가 있다, 용감하다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열심히 적과 싸우는 게 용감하고 용기인데 오늘날에는 또 불의에 맞서서 뭐 독재에 저항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 부당한 어떤 그런 측면에 나서서 용기 있게 나선다든지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적들을 상대로 한 거하고 또 어떤 부정에 맞서는 그런 저항의 그 태도 이런 걸 또 용기라고. 그래서 이제 맥킨타이어는 이런 용기 각각의 그 덕의 개념이 의미가 변화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 사회에서 덕목으로서 이야기하는 리스트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전통에서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덕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 그 덕목을 또 분류를 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5세기, 4세기 기원전 아테네 사회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고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폴리스,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둔 특히 이제 아테네는 이제 하나의 국가죠. 그래서 흔히 이제 폴리스를 시티 스테이트, 도시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국가라는 말 자체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냥 폴리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맥킨타이어 11장에 고전기의 아테네인들의 덕에 관한 논의에서 또 한 구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의 공통적인 가정은 덕들이 도시국가의 사회적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영웅사회, 아테네, 현대, 덕목. 우리도 전통 유교적인 덕목이 있잖아요. 충, 효, 경 등. 이런 것들은 다 그 사회 맥락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선량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 관점에 따르면 선량한 시민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무엇이 선량한 인간과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덕이며 무엇이 그에 상하는 악덕인가? 나쁜 성격인가 이런 거예요. 이소크라테스 연설가 이소크라테스가 페리클레스를 칭찬했을 때 그는 페리클레스가 절제가 있고 정의롭고 또 현명하다는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시민들보다 뛰어났다고 말한다. 여기 보면 이제 후대의 뭐 청교도적인 그런 덕목 이런 거는 없죠. 뭐 기독교적인 뭐 겸손, 사랑, 소망, 믿음, 근검 전략 우리도 뭐 한때 그런 게 하나의 덕이었잖아요. 아껴 쓰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 오늘날에 뭐 저축하고 전략하며 살아란 이거는 이제 신환경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사실. 물건을 아껴 쓰고 다시 재생해서 쓰고 또 덜 쓰고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과 관련된 또 윤리와 관련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략 그러면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저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또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플레오넥시아인데요. 더 많이 뭔가를 특히 이제 재물이 되겠죠. 돈이라든지 이런 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탐욕, 잘못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부의 축적,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또 열심히 또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모으겠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의 추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유욕이. 예, 기원전 4세기, 5세기 비극 작가나 철학자들은 덕 개념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비극의 사를 통해서 맥킨타이어는 일단 철학자들은 뭔가 덕이라는 것은 하나하고 통일되고 조화롭고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걸로.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로운 자는 정의롭고 용기 있기도 하고 절제 있기도 하고 하나의 그 팔방미인, 덕의 팔방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절제 있는데 용기가 없다? 안 되는 거고요. 용기가 있는데 뭔가 지혜롭지 못하다?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정의롭지 못하다든지. 하여튼 모든 덕목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게 있고 그래서 통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제 비극 작품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주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딪히는 게 많아요. 서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포클레스라든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 나오죠. 그래서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오라비를 매장을 장례식을 치러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족으로서 의무감에서 오라비를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테바의 왕 크레오는 나를 상대로 얘가 죽었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적의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식을 허용할 수 없다. 금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티고네는 내가 오라비를 매장하려는 거는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이라든지 그날의 국법으로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상위인 천륜과 같은 불문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레스테스는 또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죽이는 살인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원수를 갚을 대상이 어머니였다면은 어머니를 내가 죽여서 아버지를 원한을 갚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리스 비극에서는 이런 덕들의 충돌, 갈등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뭐겠어요? 서로가 주장을 하는 그 가치, 덕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비극 작품이고 또 소피스트들이 이제 바로 또 그런 철학을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상대주의적인 비극의 경우처럼 하나의 기준이 있는 그런 덕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게 옳고 너에게는 이게 옳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덕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서가지고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나서서 너에게 덕인 것과 나에게 덕인 게 다르면은 이거는 뭐가 진정한 건지 진짜 덕인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자기 스승의 이런 덕에 대한 탐구를 자기가 젊었을 때 쓴 그 초기 대화편에서 많이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절제란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 그 개별 덕들의 정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개별 덕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도덕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개념들, 도덕적인 개념들, 가치 개념들을 분석을 하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유를 펼친 사람이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네, 플라톤은 특히 이제 인간의 신체의 구분을 통해서 약간 도식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를 보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하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있는 게 상층 계급이에요. 그래서 머리, 이성은 지배층의 혼이고 그 다음에 가슴, 이거는 기계, 뭔가 좀 전사,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계층의 기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배, 이런 하체는 이제 욕망과 관련된 그런 생산 계층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덕목들이 또 잘 올바르게 발휘가 돼야만이 제대로 된 덕이 된다. 그래서 정의의 덕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네 가지 주요 덕목을 사주덕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또 플라톤의 그 전통이 또 나중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거의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덕을 소망, 희망, 사랑 또는 자비, 그 다음에 믿음, 신앙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네, 플라톤은 일단 덕을 주창을 하고 또 특히 그 자기가 그리는 그 이상국가, 꿈에 그리는 그런 국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논의를. 예, 아무튼 덕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덕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피스트와 또 플라톤과 또 덕의 목록들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떤 것이 주요한 덕이고 이런 것들이 비극의 개념에서는 특히 덕들의 갈등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테네인들에게 여기 11장 맥킨타이어의 인용입니다. 11장. 아테네인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인간적 삶의 당위적 모습을 구현하는 까닭에 칭송받는다. 굉장히 아테네인들은 보편적이에요. 내 개인의 삶, 내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삶, 이게 아니라 인간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인간다움, 내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을 찾고 또 인문학적인 어떤 모티브를 또 동력을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아테네인들이 자기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이야기니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한국인이지만 또 몇천 년 지난 그런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명권의 사상보다는 특히 아테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그 사상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고 서구 전통에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죠. 보편적인 것. 그들의 이야기들이 시, 비극, 또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와 반면에서 호메로스적 서사시, 영웅 서사시의 인간에게는 그 자신의 공동체적 구조 속에 구현되어 있는 기준, 그런 것 말고는 어떤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오히려 영웅사회의 이런 공동체적인 구조에서 그 가치가 뭔지 나중에 보면은 논의의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또 이걸 또 좀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인간 삶의 목표,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나온 것처럼 이성에 따른 삶. 그럼 이성에 따른 삶이 뭐야? 인간의 본질적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이성인데, 그거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특정 어떤 사회라든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배경 내에서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에 따른 삶이 뭐 꼭 철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뭐 예술을 해도 그렇고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떤 철학적인 마인드,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해서 다른 생업 다 팽개치고 철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기 그 삶의 영역에서 그래도 뭔가 그 삶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돈을 가지더라도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또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다수를 위해서 보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사실 이성을 발휘하는 삶이죠, 사실. 칸트식으로 이제 실천 이성이겠죠. 인간 삶과 관련된 그런 사회의 능력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맥킨타이어는 덕을 한계 지우는 그 우주적인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든 모두가 공유하는 전제조건은 완전히 조화로운 인간 삶의 체계 내에서 모든 덕의 자리를 규정하는 우주적 질서다. 그러니까 여러 덕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자리매김을 하는 어떤 우주적인 질서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의 영역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는 그 도덕적 판단이
이 우주적인 질서의 체계와 맞아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창하죠. 우주적인 질서 난해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 사람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학에서 비극을 다루면서 또 이야기를 잘 꾸며야 한다, 스토리를. 그리고 그 스토리라는 것은 행위들의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많이 여기서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뭐 직접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 안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뿐만 아니라 시학의 개념을 많이 이렇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에 관한 논의를. 덕에 관해서 하나의 태도를, 이게 11장 또 인용문입니다. 덕에 대해 하나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삶의 설화적 성격에 대해 하나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입장을, 그러니까 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거는 인간 삶의 설화적 성격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레이티브, 뭐 스토리, 여러 그 비슷한 개념을 쓰는데요.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아직도 지금 모호합니다. 아무튼 인간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하나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인용문 전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덕에 관해서 서사시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에 관한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나오는 서술, 덕에 관한 이야기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의 형식이 인간 삶과 살아가면서도 그 행위하는 그 행위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지, 그 차이라는 거니까 서사시가 인간 삶을 포착하는 그런 형식이 있고, 비극에도 그런 그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예, 아무튼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요, 여러 가지 그 문학에서 쓰이는, 또 시에서 쓰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 그 덕에 관한 논의에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념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구분을 해놨고요.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구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후대 또 맥킨타이어의 논의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전반적인 그 요소들을, 특히 여기는 이제 행복의 요소인데요. 우리가 좋은 거라고 그래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선들을 다 열거를 해놨어요. 나와 관련된 거를 이제 인터널한 거고, 나 밖에 있는 좋은 거, 이거는 엑스터널. 여기 이제 맥킨타이어도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내 자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의 건강, 외모, 체력 등등 신체적인 어떤 선이 있고요. 또 나의 정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도덕적인 측면하고 지적인 측면하고 나뉘는데요. 내가 성품이 정의롭다, 용기 있다, 절제 있다, 또 살아가는데 아주 현명하게 잘 살아간다. 이런 도덕적인 그런 탁월성이 있고, 지적인 탁월성.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이죠. 지식, 학문적인 그런 지식. 예, 그 다음에 외적인 거, 나와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사회적인, 또 집안의 가문과 관련된 그런 배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금수저 집안이다, 친구가 많다, 부자다, 자식이 많다, 말년이 아주 곱게 잘 보낸다, 말년을. 또 평판, 명예, 뭐 여기 권력도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선의 분류예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이야기하는데요. 맥킨타이어는 이제 목적론을 수용하면서도 좀 수정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덕의 전통을 수용을 하면서도 약간 이제 개정, 뭔가 손을 봐서, 손질을 해서 수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좋은 것들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좋은 것들의 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까닭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까닭은 대학적으로 좋은 직장에 가려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왜?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번 사람 없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또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이에요. 행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좋은 것들의 단계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거죠. 이걸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최고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것에 수단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목적인 거. 그게 이제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은 끝이기 때문에 행복은 다른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죠. 너 왜 행복해지려고 그래? 없죠. 불행해지기 위해서 행복한다? 행복해지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행복은 다른 모든 것이 목적을 삼고 있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철학자들은 많이 윤리학의 이제 근본 물음이죠.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굉장히 철학자적인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칼은 잘 썰고 시계는 오늘날에는 이제 좀 기준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시계가 안 맞는 시계 없죠. 예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태엽을 감는 때는 5분씩 틀리는 거 다반사였죠. 근데 요즘에는 1, 2초도 잘 안 틀리잖아요. 그건 시계가 아니죠. 하여튼 이 시계의 기능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칼은 잘 썰리고 식재를 잘 썰고 눈은 잘 보고 말은 잘 달리고 그러면 이게 그것이 갖는 그 기능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기능은 뭐냐? 눈은 잘 보는 거, 말은 잘 달리는 거, 칼은 잘 쏘는 거. 인간의 기능은 뭡니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 칼만이 가지고 있는 거에 쏘는 거잖아요. 시계만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시간을 잘 보여주는 거.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성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자적인 존재예요. 동물적인 본능도 있고 또 신적인 이성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문제죠. 깨끗하게 동물이면 도덕이 문제가 안 되죠. 신도 그렇죠. 신은 전적으로 선한 존재고 도덕은 선악의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항상 이성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성의 능력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동물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이성의 그런 능력이 없어져서 결국 개나 다른 동물이 된다는 거죠. 자기 통제력을 잃고서. 아무튼 인간이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그러니까 칼은 계속해서 한 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부서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는 칼이면 그게 좋은 칼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 내가 맨날 사유만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성의 능력을 24시간 발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인간 삶의 행복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나오죠. 맥킨타이어의 영어 책에도 이제 나온 여신인데요. 오른쪽에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서 칼을 빼들고 동료 장군인 아가멤논에게 이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이성을 상징하는 아테네신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의 그 감정, 정념을 이성으로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로고스고 그게 또 말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을 때요. 그 아테네 신이 뭔가 불만 있으면 칼이 아니라 말로 싸우라. 말로 해라. 맥킨타이어 이제 12장에 보면은요. 덕의 실천과 이제 행복에 관련해서 12장의 구절을 인용을 하자면요. 덕의 실천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선을 성취하는 목표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선을 구성하는 것은 최선으로 실현된 완전한 삶이고 덕의 실천은 스스로 그러한 사람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예비적 연습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의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어렵죠. 결론은 이제 나옵니다 뒤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인간선을 적절히 규정할 수 없다. 내가 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지, 이거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흔히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덕이라는 거죠. 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 보통의 일상의 윤리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예, 그래서 이런 탁월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탁월성에 따른 실천, 이런 것들은 이제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인 능력 또는 덕에 따른 활동,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쉬지 않고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가 뭔가 맛있는 걸 먹었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런 게 이제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에르곤, 역할 또는 기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 그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는 순간 좀 허망해요. 저도 이제 책을 번역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형이상이라는 그런 좀 큰 책을 번역할 때 느꼈던 건데요. 다 번역을 하고 나면 허망해요. 마치 그 연예인들, 인기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올랐을 때 허망한 것처럼. 오히려 행복한 순간은 그 정상에 또는 뭔가 일을 다 끝내기 전에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끝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끝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하나하나가 결국 다 행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봄이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뭔가를 잘했다. 또 뭔가 한 번을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행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치적 공동체는 굉장히 그 맥킨타이어가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흔히 그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그러잖아요. 자유주의적인 또 개인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낯선 거고, 공동체 이런 거 보면 이제 학교나 병원 이런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되고, 예, 맥킨타이어는 우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우애의 개념은 이제 오늘날의 연대감, 유대감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나 혼자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남과의 어떤 끈끈한 어떤 유대감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의 삶을, 국가의 삶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공동기획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그런 친해관계, 나하고 친한 적대관계가 아닌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건 다 가져도 친구가 없는 그런 삶을 택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특히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특히 또 주변에서 자신을 또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를 하다는 거죠. 또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이 있는데 베풀고자 하는데 친구가 없어 봐요. 또 친구에게 베풀었을 때 가장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이. 예, 또 친구는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필요하다.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속담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말이 있죠. 그만큼 이제 협동, 협업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무조건적인, 또 종교에서는 또 특히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용서.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주고받는 거예요. 쌍방의 호의적인 관계. 그게 또 친구 간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기울거나 한쪽만 받고 한쪽은 주기만 하고, 또 그런 관계는 진정한 또는 좋은 친구 관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킨타이어 보기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오늘날 자유주의적인 그런 공동 사회에서는 서로를 공동의 보호를 위해서 서로 결속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민들의 집단.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속감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 원자적인 그런 개인의 집단으로 개인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스포츠 또 이런 걸 통해서 집단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또 오늘날에도 꼭 모래알처럼 낱낱이 이렇게
개인 하나의 개인으로 분리된 그런 자아로만 구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맥킨타이어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덕이론을 좀만 수정을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특유의 어떤 철학적인 그 마인드가 들어간 텔로스 개념이라든지 또 도시국가의 그 한계 또 덕이 뭐 통일되어 있다 하나다 이런 생각만 좀 버리면 굉장히 그 덕의 전통에서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얻어낼 게 많이 있다고 맥킨타이어는 평가를 합니다. 예, 후대의 덕목에 이제 13장, 14장 여기 맥킨타이어의 책에 그래서 후대는 이제 덕목이 추가가 되고 바뀌기도 하고 청교도적인 또 자본주의적인 덕목 뭐 이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런 품성이 많이 바뀌어요. 여기 이제 아퀴나스는 전통의 네 가지 덕목에다가 기독교적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후대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가지의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청교도적인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절제, 침묵, 가라, 정돈, 질서가 있어야 되고 뭔가 결심하면 잘 해내야 되고 검소, 근면, 또 부지런하고 전략하고 정직하고 등등. 예, 조토라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7가지 덕목 또 거기에 반대되는 7가지 악을 교회에 이렇게 그림 같은데요. 조각인지 그림인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요. 깨어진 거 보니까 조각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형상으로 또 아까 그 첫 화면에서 덕의 여신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처럼 또 형상화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뭐 이 책을 가능한 전체적인 인상이 어떤 건지 제가 본 인상이죠. 또 여러분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제 훑어봤는데요. 이제 맥킨타이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몇 가지 개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도덕 개념 보다는 공동체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의 도덕과 덕, 사실 이게 현대에서 저희 학창시절도 그렇고 도덕 과목, 윤리 과목 그런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그냥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도덕, 덕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사회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덕의 실천, 이야기, 또 전통 이런 개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덕들이 있고 또 그 목록이 있고 또 그 개별 덕의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통을 하는 뭔가 하나가 그 그림을 그려 봅니다. 예, 실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프락시스 윤리학에 나오는 또 시학에 나오는 그런 개념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천은 인간의 협동적인 활동이다. 또 그 활동에 내재한 좋은 어떤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실천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자유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동물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은 선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거기서로부터 좋고 나쁨이 나오는 그 행위예요. 예, 그 실천은 탁월성의 기준이 있다. 또 체계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덕의 개념은 굉장히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베낀 것 같아요. 덕은 하나의 습득한, 선천적으로 타고난 덕은 선천적으로 지혜롭다, 용기 있다, 정이 있다? 없어요. 일단 항상 내가 후천적으로 습득을 하는 그런 성질이에요. 끊임없이 연마를 해서 얻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실행을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또 내가 덕이 없으면은 그런 선들의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덕은 이제 하나의 능력이죠. 좋은 것을 얻게끔 해주고 나쁜 것을 막게 해주는. 예, 자아의 나의 통일성은 이야기의 통일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리스토텔의 시학의 개념인데요.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과 같이 탄생하고 살아가고 죽고 고대 그리스의 그 표현에 또 인생은 와서 보고 떠나는 무대와도 같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데요. 예, 일단 인생을 이제 무대에 비유를 하고 여기 이제 인간의 자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대에 펼쳐지는 그게 행위가 바로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의 통일성에 그 자신의 통일성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의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역할들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 성격, 우리에게 부과된 성격,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무대 위에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배우들의. 그것처럼 내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그 캐릭터에 맞게 그 사회에서 또 실천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서. 예, 여기에 이제 맥킨타이어가 스토리라는 개념, 또 내레이티브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그 시학의 비극 개념을 끌어들이면서 비극의 그 미토스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프락시스의 결합체다. 이걸 이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의 시원적, 연극적 근원들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뭐 삶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잖아요. 인생 이야기, 이게 다 이제 그 사람의 행동, 실천으로 엮어지는 거고요. 우리 자신의 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신화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만물의 심장이다. 핵심이라는 거죠. 신화라는 말 자체가 또 미토스인데요. 미토스라는 말이 이야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화 그러면 뭐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스의 표현은 미토스는 그냥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설명이 될 게 이제 전통인데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딱 띄고 뭐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역사는 공동체, 나와 또 나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온 그 공동체의 역사에 편입이 되어 있다.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로부터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나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를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아버지를 부정을 한다. 자기 고향을, 자기가 태어난 도시 또는 나라를 부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의 현재 존재는 본질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존재예요. 전통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재 속에 현재하고 있는 특수한 과거예요. 내가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또 인정하든 말든 나는 전통의 담지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덕의 전통은 현대 경제 질서의 핵심적 특징들과 대립관계에 있으며, 오늘날 그렇죠. 우리도 유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현대의 그런 자유주의 경제 체제, 이것에서는 이제 개인주의, 탐욕, 또 시장의 가치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또 대립관계에 있는 거고요. 일단 개인주의, 탐욕, 시장, 이거는 뭐죠? 이득이잖아요. 이득. 고대 그리스에서 좋다는 말하고 이득이 된다, 이롭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가톤이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이 이득이 된다는 말하고 겹쳐지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렇죠. 좋은 게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한테도 이득이 되고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뭔가 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좋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선, 착하다, 좋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좋음의 의미는 또 이런 이득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윤리 이론에서도 이제 좋음의 이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톤, 그리스 말로 이제 좋다, 이롭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가 아가톤이냐고 그러면 도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한편은 또 공리주의자들처럼 뭔가 이론 결과를 나와줬을 때 어떤 그 도덕적인 실천, 행위가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갈리는 것 같아요. 환경을 파괴해도 뭔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면 그쪽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다. 경제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지구를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에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긴 사람은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서 나는 이런 걸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좋은 의미가 다른 거죠. 순수하게 좋은 거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좋은 거냐. 그게 이제 사람들의 한 개인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이제 그 좋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맥킨타이어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좋은 건지에 대한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선의 개념이 실천, 인간 삶의 이야기적 통일성, 또 도덕적 전통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면 오직 선들에 관한 공통의 비전과 이해를 핵심적 유대끈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관계에 진입함으로써만 선들 그리고 법과 덕들의 권위에 대한 토대들이 발견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뭐가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또 연대감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또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킨타이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이제 결론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계몽주의 이후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자유주의적인 세계에서 그 관점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현대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그런 서술이 이제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사회적 태도 또 책무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런 점들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리스토 전통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스탠스 어떤 입장에 처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 가능성과 합리성을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로 다시 돌아가자. 물론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수정을 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좀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학을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소규모의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 오늘날 아무 정말 소속감이 없는 그런 큰 교회나 또는 큰 국가, 여기보다는 뭔가 좀 끈끈한 유대관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전통의 덕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18장의 19장은 이제 후기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18장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위에 그림자를 들이운 새로운 암흑 시대를 거쳐 문명과 지성적, 도덕적 삶이 보존될 수 있는 공동체의 지역적 형식들을 건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운동을 즐기는 사람끼리 소규모의 모임을 만들어도 되고 농작물을 함께 가꾸는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그렇고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 또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 또 그런 걸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제 바로 그 성 베네딕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트, 예전에 저 찾아보니까 우리 한자로 분도더라고요. 그래서 분도 출판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분의 정신을 좀 계승을 해서 그런 공동체, 이분이 꾸며갔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저도 정신없이 그 긴 책을 봤는데요. 분량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고요. 또 더러운 또 쉽게 쭉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저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워낙 제가 책을 안 읽어서요. 번역하느라고. 아무튼 쉽지만은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책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한 번에 다 모든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주 가보고 보고 이런 것처럼 책도 이제 자주 접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언급된 그런 책들을 더불어 함께 읽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그 책이 완전히 이제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고요. 또 좋은 시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